네, 한류와 언어 5주 3차식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팬덤 문화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팬덤이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우리 앞서 살펴봤다시 이제 팬덤 문화라는 말이 생겼고, 단지 뭐 팬들이 스타를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굿즈라고 하죠. 관련 상품을 구입하고 또 이제 사실 그런 굿즈와 같은 것을 구입하는 행위는 스타와 자신의 어떤 그 일체성, 뭐 정체성의 일체감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자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뭐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그 너무 뭐라고 할까요? 팬덤이 보여주는 어떤 집단 행동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좀 덜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해외 팝스타들이 국내로 이제 이제 공연을 오는 경우에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시절에는 이제 뭐 여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렇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기절해서 공연장에서 실려 나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화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은 사실 극단적인 그 일부의 예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뉴스로 돼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제 지금 그 방탄이 그래미와 관련해서 미국을 가서 또 미국 팬들이 막 뭐 환호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사실 격세지감인데, 선생님이 어리던 시절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80년대는 레이프 가렛이라고 하는 하이틴 스타가 있었어요. 가수 막 들어오면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뭐 사회 문제다, 10대 여학생들의 뭐 문제다, 뭐 그래서 아주 뭐 신문 사설을 포함한 뉴스 뭐 대서특필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아마 90년대엔 뉴 키즈 온 더 블랙이라고 해서 뭐 스텝 바이 스텝 뭐 그런 노래를 아마 알 겁니다. 뉴 키즈 온 더 블랙이 작년에 아메리칸 뮤직 워드 AMA죠. 거기에 방탄이 갔을 때 뉴 키즈 온 더 블랙이 나와서 공연하는 거 보니 참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그런 팬덤의 문화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10대 팬들도 굉장히 성숙해져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뭐랄까요? 스토킹? 네, 그런 것들, 뭐 사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뭐 10대 팬들의 뭐 어쩌죠, 뭐 욕망을 탈출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초창기 팬덤 문화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은 있었으나 이를 통해 이 팬덤의 힘을 등에 업고 스타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1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팬덤 문화를 피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피스크와 젠킨스라는 사람이 90년대 초반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도 팬덤 문화가 굉장히 조직화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화하는 시기, 특히 이제 이 92년도 요 무렵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정말 전 세계적인 스타인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와 같은 사람들 또 MTV 뮤직비디오를 전용으로 내보내주는 MTV가 미국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어떤 팬덤이라고 하고 부를 만한 거대한 조직들이 나오는 것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분석한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뭐 피스크의 논문은 제목도 Cultural Economy of Fandom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 다음에 젠킨스의 같은 경우도 좀 더 이제 뭐 나중에 뒤쪽에서 보면 알겠지만 17쪽에 가서 보면 어디더라, 네, 텍스트 밀렵이다. 18쪽이군요. 18쪽 텍스처럴 포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16쪽으로 와서 논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문을 번역한 것이라 문장은 좀 거칠기는 한데 아마 의미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단순히 주류 미디어 상품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즐거움을 창조해내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대중문화를 구축해내게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뭐 팬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2000년대 초반에 팬픽으로 성균관대 국문과에 수시 합격을 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던 이름이 뭐더라? 필명이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자체내로 이제 뭐죠?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만들어낸 굿즈가 아닌 팬들이 만들어내는 굿즈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피스크는 팬 문화가 지니는 생산성, 팬 프로덕티비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호학적 생산성, 둘째는 언술적 생산성, 셋째는 텍스트적 생산성, 텍스트 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뭐 기호학적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표현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만은 문화 상품들의 기호학적 자원으로부터 사회적 정체성과 경험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꼭 이렇게 써야 하는지 또 번역을 하다 보니 더더욱 뭐 선생님 번역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번역 논문을 봐서 마돈나 팬이 가부장적인 섹슈얼리티 대신 어떤 그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어떤 그 자신만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나 로맨스 소설 팬이 뭐 여성적 가치를 합법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돈나에 대해서 배울 텐데 과거에 마돈나 이전 뭐 물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제 대중 뭐 가수 스타들은 있었지만 마돈나는 특히 자신의 어떤 성적 매력을 주체적 성적 매력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원래 마돈나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팬들이 어떤 그런 주체적 성적 생산성, 뭐 성적 매력, 섹슈얼리티를 이 마돈나가 가지고 있다. 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저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독자의 해석도 중요하죠. 문학 작품이 탄생해서 나오는 순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럼 마돈나의 음악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호학적 생산성은 그런 것이고요. 언술적 생산성은 기호학적으로 만들어진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해서 공적인 성격을 갖게 하는 거예요. 팬클럽이 공유하는 것이죠. 팬덤들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팬덤의 대상에 대한 특정 의미를 만들어내고 유통시키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그룹에 뭐 가수들의 그룹에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각각의 멤버들의 사실은 그들의 원래 성격이나 성향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특징 지어지는 아예 이제 우리가 뭐 공장형 아이돌이라는 뭐 부정적인 표현을 듣기도 하지만 아예 그룹이 나올 때 각각의 멤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징들이 정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만들어져 나오기도 하지만 팬들이 해석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런 기호학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유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했던 기호학적 생산성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언술적 생산성은 팬덤이라고 하는 공동체 차원의 의미 공유를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차이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언술적 생산성은 언어적 행위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모든 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구축해서 팬덤이 공유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죠. 사실 이제 팬덤에서 공유하고 좀 더 인기를 얻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그래서 이미지가 고착화된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텍스트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문학, 예술, 대중문화 분야의 공식 작품들에 비견될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그야말로 굉장히 어떤 큰 가치를 가질 만큼 이 정도로 하는 어떤 팬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뭐 그림으로 그렸을 때 굉장히 큰 뭐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한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자체
텍스트, 즉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1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번 주에 좀 일이 많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혀가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좀 발음이 좀 버벅거리고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점 좀 사과를 합니다. 이게 조금 그러네요. 네, 17쪽입니다. 피스크의 논의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이 세 가지 특징을 요약해보면 팬들은 문화 상품의 소비와 관련하여 의미, 소통, 작품 등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문화 생산자가 되고 대중문화 수용자의 변화된 위상과 특성을 지칭하기 위해 이제 여기에 정말 제대로 된 프로슈머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생비자는 단순 소비자를 넘어 문화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는 지극히 능동적인 소비자들을 말합니다. 초록색 글씨로 한번 볼까요? 팬덤 문화가 보여주는 팬덤 문화가 보여주는 팬의 생산성은 이제 수용자들이 단순 관여적 차원을 넘어서 자신들 스스로가 실제로 생산하는 진정한 생비자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즘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BTS만 해보더라도 팬덤이 만들어낸 스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극히 굉장히 강력한 팬덤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애시당초 BTS가 방탄소년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자로 썼고 그 당시 모든 그런 어떤 아이돌 K-팝 그룹들이 그랬듯이 중국과 지금처럼 한한령의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과 한류 초기 단계가 대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대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미국이 불러들인 거죠. 미국의 팬덤이 불러들인 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은 단순한 정말 거대 팬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굉장히 순기능이라고 하죠. 기부 문화를 만든다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메타버스의 정의가 그거더라고요. 또 다른 우주로, 그러니까 평행우주 같은 것이거든요. 평행우주 같은 것인데 결국 온라인 세상이죠. 근데 이 팬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SNS의 발달로 그야말로 첨단 매체에 의해서 또 다른 세상 속에 또 다른 나를 만들고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 놓은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팬덤들은 거의 특정의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단계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팬 제작물. 그래서 피스크가 텍스트 생산성으로 설명했던 문화적 생산물을 이제 세 번째 텍스트 생산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수용자들이 만든 글, 사진, 동영상 따위 제작물을 지칭해서 순수 제작물, User Generated Content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팬픽, 팬아트, 팬비디오, 팬음악, 팬 코스프레. 자,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저작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작권 어느 정도까지가 팬덤의 창작물로 허용해 줄 것이냐 마냐의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초상권 문제와 관련해서 콘서트 같은 데서 이제 사진을 찍는 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야말로 잘 만들어서 단순하게 공유하는 차원에서 판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작권의 문제와 초상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집 근처에 아주 뺑뺑뺑뺑 돌아서 긴 줄이 있는 거예요. 긴 줄이 있어서 거기가 이제 화랑이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줄을 에워싸가지고 이제 낮에는 볼 수 없고 도대체 거기서 뭘 전시를 하길래 저렇게 했는데 저녁 무렵에 이제 운동 삼아 나갔는데 거기 봤더니 BTS의 한 멤버의 사진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걸 보고 좀 허걱했죠. 간단히 말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팬아트도 있고 팬 사진도 팬이 직접 만든 사진도 있었을 텐데 그럴 때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선생님의 몫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할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온라인 세상 속에서 나의 아바타들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바타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그게 내가 성희롱을 당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포함하여 아바타의 인격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제 운전자 없이 자동 항법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이나 뭐 이런 법들을 개정하는 것 못지않게 온라인 세상에 또 다른 어떤 뭐 그런 메타버스의 세상이 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 미리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사실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세상으로 가는 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세상이 금방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1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젠킨스는 이런 그 18쪽, 젠킨스라는 사람 두 번째 논문이었죠. 팬덤의 팬 제작물을 텍스트 밀렵행위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텍스트 밀렵으로 보면 뭔가 긍정은 아니지.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사냥해서 내가 쓴다라는 의미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팬 창작의 본성은 미디어 산업의 저작권 보유에 도전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류 문화 생산의 이기적인 동기와 날카롭게 대비된다. 이게 번역본이라서 이기적인 동기는 뭐야? 이윤 추구잖아. 그런데 팬들이 막 만들어내면 어떡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의 혹은 가수 사진을 자기들이 찍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팬들이 만들어서 저렴하게 더 판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팬 아티스트들은 네. 팬 아티스트들은 이윤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팬 동료들과 공유하기 예술 작품을 창조한다는 측면에서 좀 덜 이윤 추구를 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팬덤은 예술가와 소비자들 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고 모든 팬들이 잠재적인 작가이자 공동체 문화적 부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자,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팬덤이 창조성의 이윤 추구를 거부하고 창조적 작품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추구하는 교봉을 지니고 있는 데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팔긴 팔다. 요즘 보면 파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유의 개념으로 내가 만든 것을 우리 함께 공유합시다라고 하니까 애시당초 주체적인 생산자들인 회사의 입장과는 조금 대척점에 있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회사는 본인들의 이윤 추구에 이 팬들의 텍스트 생산물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헨리 젠킨스는 팬들의 이런 행들을 텍스트 밀렵이다 이런 용어를 쓴 것이죠. 네. 네. 네, 그 다음 1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적 전유와 재전유. 이게 뒤에 페이지는 많지만 얘기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사실 전유라는 말을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데 아마 이 전공인 친구들은 아는 용어죠. 문화적 도용. 그러니까 도용이라 그러면 훔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들리게 되는데 전유는 부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지금 팬덤 문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팬덤 문화에서의 문화적 전유와 재전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K-팝 아이돌이 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선생님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은 알아요. 스트레이 키즈. 미안합니다. 신문을 봐가지고 그 그룹이 지금 그 빌보드의 핫100이 아니라 핫200 그러니까 앨범이죠. 앨범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래요. 세 번째 BTS가 있고 두 번째가 그 SM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SM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영화든 드라마든
그 다음에 음악이든, 즉 오징어 게임이 나왔으면 오징어 게임에선 끝나면 안다고, 그 다음에서 최소한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인기를, 그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가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 선생님조차도 방탄소년단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없다면 관심에서 조금만 봐도 거기서 뭐라냐면 그냥 뭐 세계에서 최고가 아니라 on the planet, 이 행성에서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실 이제 앨범을 구명, 핫백하고 핫백하고 핫 200은 굉장히 다른 게, 빌보드 핫 200은 앨범 순위잖아요. 앨범 순위는 팬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핫백은 싱글곡이 1등을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꼭 내가 팬이 아니더라도 이 음악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라디오에서 듣거나 뭐 스트리밍을 받거나 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앨범은 팬덤이 있다는 것인데, 이 팬덤은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도 말했지만 소비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 그룹이나 뭐 어떤 그런 대중 스타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아주 고정적인 힘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문화적 전유와 이제 재전유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 딴 데로 빠졌는데, 간단히 말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거예요. 자, 거기서 예를 들면 한 기획사에서 여러 가지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팬들이 새로운 여러 가지 팬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단순하게만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데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뭐냐면 일종의 빌어서 쓴다, 훔쳐서 쓴다 그러면 도용이 되는 것이고, 전유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도용의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팬덤의 문화적 생산은 내 19쪽입니다. 일종의 문화적 전유이다. appropriation. 전유란 타인의 것을 동의 없이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뭐 예를 들면 BTS 한 멤버를 뭐 좀 더 만화로 만들어진다든지 뭐 캐리커처를 만든다 그런 거는, 내가 어느 날 선생님이 얘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려. 내가 봐도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그래서 트위터에 올리거나 어디에 올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너무 잘 그렸어요. 저 이거 가서 쓰면 안 돼요. 막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는데 난 돈을 받지 않아. 아니면 아주 소액만 받았어. 뭐 그 정도죠. 그럼 이것이 뭐냐면 문화적 전유가 돼요. 문화적 전유란 대중문화 소용자들이 원작의 내용이나 이미지, 단어들을 차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전유를 했을 때는 물어보고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자,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는 느낌이 딱 들죠. 팬덤의 문화적 전유 행위가 항상 원작자나 제작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아닌데, 재전유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재전유는 뭐냐면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기획사에서 야, 이거 봐라, 괜찮네. 그러면은 팬들의 어떤 텍스트 생산물들을 자기들이 다시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재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제작자들은 팬 제작물을 포함한 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척하기도 해요. 그래서 에피소드 제작에 대한 단서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전유, reappropriation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재전유까지 되는 경우는 아주 긍정적이지만 대개의 경우 이건 좀 부정적인 경우가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이런 전유와 재전유의 과정은 대중문화 산업의 제작자, 상품 수용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문화적 의미가 수용자들의 해석적 개입에 끊임없이 생산 유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대중문화들이 일방향적인 것과는 달리, 이거는 지금 그 방향성이 쌍방향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아주 멀티 디렉션을 넘어서 다층적인 차원에서 상호 소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유라는 말을 쓰니까 굉장히 좋게 느껴지지만 이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20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영어로는 똑같은
똑같은데 도용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도용과 관련되는 사건들이 꽤 있었고, 지금 사실 케이팝도 이 도용의 문제가 이제 단순히 긍정적인 문화적 전유가 아닌, 그래서 도용이다, 다른 문화권에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경우들, 시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고, 네, 그런 주장을 하게 되기에 이르렀어요. 문화적 도용은 한 문화 집단이 다른 문화 집단의 전통 문화를 자신의 것인 양 무단으로 그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해요. 이해 없이 사용하는 것.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갓이 그 뭐죠? 킹덤에서 되게 이제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해외 스타들이 갓을 그냥 멋모르고 막 써.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갓을 그 사람이 썼는데 뭐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수영복 팬티만 입은 자체로 갓을 썼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갓은 과거에 양반 계층이 쓰던 것인데 너네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갓을 그렇게 쓰다니 우리 문화를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메리칸 인디안 추장의 그 깃털 형태를 쓴다든지 이런 일들 굉장히 쉽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중국이나 베트남의 민속 의상을 그냥 입는다든지 그냥 입는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유흥업소 같은 데서 입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장이 아닌 꼬막을 이렇게 쓰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그 복장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해당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이건 이해가 없는 거죠. 자국의 어떤 그 문화를 무시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되어 굉장히 큰 반발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관행을 비판하는 측은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땐 전유라고 하지만 뭔가 이건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보았을 때는 이제 도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식민주의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는 하쿠나 마타타와 관련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라이온 킹에서 나온 거죠. 걱정 마라. 걱정하지 말라. 근데 2018년에 짐바브웨 출신 활동가를 중심으로 디즈니의 라이온 킹의 하쿠나 마타타에 대한 상표권 철회를 요청했어요. 디즈니가 이걸 자신들의 상표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쿠나 마타타는 스와힐리어를 쓰는 여기 이제 캐나다, 탄자니아, 우간다 등 다양한 그 아프리카 남부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걸 디즈니가 상표권으로 등록을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들 국가들에서 디즈니 상표권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 운동이 확산이 되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업적 이용을 비판하고 이제 디즈니가 상표권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사과를 한 것으로 이제 전형적인 문화적 도용에 해당하는 예예요. 그 외에도 2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서 인디안 원주민의 깃털 모자를 쓴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쓰는 모자를 예를 들면 이제 비키니 차림이나 속옷 차림으로 그걸 쓰고 나오는 거니까 되게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든지. 그다음 세 번째 단락에 보면 2017년 이제 그 샤넬에서 부메랑 사실 이제 호주의 원주민의 문화죠. 근데 그것을 저열하고 값싼 상술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둘 다 이제 그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나 샤넬 측에서도 모두 사과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코미디 프로에서 보는 흑인을 우스꽝스럽게 왜 까맣게 칠하고 입술 근처를 하얗게 하는 그런 분장들 많이 봤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백인을 웃기게 이렇게 분장하는 그러니까 블랙페이스, 화이트워싱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 도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문화적 도용은 팬덤 문화 이전에 이미 있었던 개념인데 이제 팬덤 문화도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도용이거든요. 영어 표현은 다 똑같아요. 네, 2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K-팝 스타들에 대해서 이런 문화적 도용 전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22쪽인데 그 전에
23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23쪽을 보면 이 그림에 이게 블랙핑크의 누구더라? 리사가 아마 그 뮤직비디오에서 뭐가 문제됐냐면 힌두교의 신상, 여기 이제 동그라미 표시에 보면 가네슈라고 해서 이 지혜의 신, 그래서 코끼리예요. 팔도 여러 개 있고, 선생님 집에도 이 가네슈가 있는데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 쪽에 놀러 갔을 때 사왔는데, 지혜의 신, 공부의 신. 그러니까 힌두교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신상을 아마 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제 선생님이 이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좀 안 들어봐서 뭔가 신비롭게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굉장히 문제를 삼았죠. 문제를 삼아서 요 신상을 인도의 네티즌들이 우리의 신성한 신을 네가 이렇게 어떤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왼쪽의 것을 오른쪽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미지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그 흑인들의 레게 머리 스타일, 레게 머리 아니면 드레드락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힙합을 하거나 이런 아이돌들도 많이 하는 머리인데, 이것도 문화적 도용 사례가 되어서 여기저기 이제 말하자면 케이팝이 글로벌화되고 여러 그러니까 긍정적 팬덤도 있지만 안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문제 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22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2쪽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신문에서 K-팝 스타들의 인종차별과 문화적 도용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블랙페이스나 화이트워싱, 그리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레게머리나 드레드락이라는 헤어스타일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흑인이나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대한 어떤 문화적 무지에서 따른 인종차별과 어떤 문화적 차별에 따른 도용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겐 신인데 우리는 뮤비에서의 한 그 소품밖에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K-팝 스타들이 이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뭔가 대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연예계에서 오랜 기간 이제 무시되어 왔던 문화적 도용 문제가 최근 해외 팬들 사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사과를 하거나 이런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뮤비가 나왔는데 이제 제 머리가 왜 저러냐, 제 복장이 왜 저러냐 이러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다시 내놓거나 그런 사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문화적 도용은 결과적으로 한 집단 구성원이 다른 집단의 문화를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차용하는 것. 그러니까 빌려오는 거는 빌려오는 건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차용을 해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차용과 도용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차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빌차자예요. 그런데 도용은 이해 없이 훔쳐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모르고 쓰는 것도 훔쳐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해당 문화를 희화하는 것이고 비하하는 것이 되니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23쪽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도용이냐, 전유냐, 도용이냐, 차용이냐 그런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3차 시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끌어들여 창작 자원으로 삼는 방법론, 문화연구, 예술비평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며 전요라 이제 부르기도 해요. 확고한 권위와 지명도를 획득한 원본은 하나의 기호로, 우리 앞에서 기호적 생산성 얘기했잖아요. 작용하는데 이 기호의 맥락을 변경하여 의미를 전복한다. 의미를 변화시키는, 완전 전복이니까 완전 뒤집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개념 미술가인 선생님도 잘 모르는 사람의 셰리 러빈이라는 사람은 한 예인데 전설적인 사진가 워커 에번스의 사진을 재촬영해서 원본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담배 광고에 등장하는 카우보이의 모습을 촬영해 재구성한 일련의 시리즈를 만들어냈어요. 자, 원본을 차용해 광고를 만들어내는 사례도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와 같이 널리 알려져 온 기호를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표면일 뿐
상업 메시지인 광고에서 비평적 의미의 차용을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광고라든지 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된 차용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차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차용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 해당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팬덤의 전유와 재전유에서 약간 조금 그 문화의 전유, 도용, 차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요번 주는 조금 길게 하다 보니 뭐 얘기를 좀 끊기도 좀 애매하고, 지금 3차 시는 사실은 그 파워포인트는 길지만 내용은 좀 간단한 얘기라서 3차 시에서 그냥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